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원래 이거부터 켜면 안 되죠. 자, 먼저 오늘 그 2019년 7월 7일 공개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예비순환 1순환 마치면서 거치면서 저기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 범위가 이제 전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별이라고 해서 그 한정된 범위에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던 거랑 다르게 전 범위, 그러니까 전 범위, 원래 우리 시험은 전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범위 그 모의고사를 좀 많이 보는 게 좀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우리 학교 내신 시험 잘 보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잘 보는 친구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은 내신 성적 백날 좋아봐도 소용이 없죠. 우리 학원에서 맨날 그 진도별 모의고사 1등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전 범위,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정된 날짜에 우리 10월 19일인가요? 네, 10월 19일 날 그때 이제 시험 보는 걸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전범위 모의고사 이거 여러분들 지금 좀 점수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어느 걸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우편금융상식 문제집 있죠? 없나요? 우편금융상식 문제집.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평가라 그러면, 진짜, 정말 여러분 시간이 많고 성의를 보이고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만드신 분이면 여기저기를 넘나들면서 문제를 만드시겠지만,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 한 페이지에서 지문 4개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방대한 범위 내에서 특정 부분에서 그 지문 4개를 다 드러내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좀 있기는 있지만 그 어떤 관련된 한 제도라든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골고루 지문을 갖다가 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 세부적인 걸 너무 깊이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빠르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범위 모의고사 때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보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해가면서 계속 좀 해독수를 좀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좀 자세한 내용은 일단 우리 저기 오늘 문제 풀이고 해설 마치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 오늘 여러분 오셔가지고 뭐 30문제 다 뭐 가져가면 좋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먼 길 찾아오시고 귀한 시간 내 주셨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좀 얻어가는 것에서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빔 프로젝트 이걸로 이제 좀 진행을 좀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그 해설지라든지 문제집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우리 시험 쳤으니까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혹시 인터넷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랑 그 프린트 자료 가는 거 그거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은 우편산업, 자, 우편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주 깊은 상간 오지에 사는, 그러니까 이게 출제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상간 오지에 사는 갑이 자신이 재배한 배추를, 자, 여러분 배추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뭐예요? 서신, 의사 전달물 아니고 물건이죠. 그쵸? 물건. 그래서 배추를, 자, 근데 배추가 뭐 방울토마토만큼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배추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소포편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무게가 30kg이었다면 자,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제 의도가 뭘까요? 자, 보편적 서비스, 선택적 서비스. 그래서 우리 우편의 종류와 관련해서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로 나눴을 때 보편적 서비스가 된다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정한 요금으로 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국가에게 부여됐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자, 물건이고 30kg 그랬습니다. 자, 우리 물건 소포편물에 대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은 20kg이죠. 근데 30kg 그랬으니까 요거는 무슨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자, 상간 오제 사는 갑이 이런 소포편물 30kg짜리를 자, 우리 뭐 발송하고 싶어도 그것을 우편 뭐 사업본부나 이런 데서 사정이 생겨서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보편적 서비스라면요, 어떻게든 적정한 요금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2번은 한번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 우편물 그러면 통상 우편물은요,
일반 통상 우편물이든 등기 통상 우편물이든 배달 기한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문 같은 경우 이건 뭐 접수한 다음 날 3일 뒤에 만약에 도착하면 신문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통상 우편물이지만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3일 이내 틀렸고요. 그다음 3번 보시면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자,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여 첩부된 우표에 소인하는 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성립 시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특히 계약이 성립해야지. 자, 우리 우체통에 넣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한다면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우편물이 분실되더라도 우리 발송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계약 시점이 늦었다면 그 위험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 발송인이 부담하거든요. 근데 우리 우체통에 투입할 때는 어때?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체통에 투입한 때 그랬습니다. 소인한 때가 아니라 투입한 때.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4번 보시면 자, 이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잠 안 자가면서 이렇게 말장난을 하려고 이러면 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제가 만들 때는 정말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막 신문이라든지 신문 있고 뭐 서적 있고 우리 막 공부했던 거 있죠. 그 뭐 서적 요건 해가지고 그게 뭐였어요? 서신 제외 대상이었죠.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서신은 아니지만 의사 전달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은요. 자 우리 국가에서는 통상 우편물이라고 모두 그 어떤 송달료에 있어서 독점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신에 한해서 독점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우리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렇죠. 서신은 아니지만 뭐예요? 의사 전달물에는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 의사 전달물이기 때문에 어디엔 속한다? 통상 우편물에는 속하죠. 그렇죠. 통상 우편물에는 속하지만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서신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개 자체도 아주 괜찮은 그런 질문 같으니까 한번 꼼꼼히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아이고. 제가 이걸 잘 못해가. 글자 보이나요? 빨간 색깔? 예, 보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랑 이제 예비순환, 1순환까지 했던 분들은 벌써 이거 몇 번째입니까? 3번째죠. 3번째, 4번째죠. 4번째. 4번째인데 틀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뭐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무리 특강까지 계속 한다면 좀 중요한 내용들은 진짜 여러분들 최소 7, 8번은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 해독수까지 생각하면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준비해야 될 거는 다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 보시면 우편 봉투와 엽서에 자, 규격 요건을 간단히 정리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 걸 우리가 봉투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엽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 뭐 하나는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무슨 요건? 최소 요건. 최소 요건은 여러분들 봉투든 엽서든 간에 동일하죠. 그렇죠.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OX 지문에도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90하고 140이라.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가 더 길까요?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가로가 길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90하고 140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0보다 작은 거 120, 130. 그러니까 엽서하고 봉투 중에 엽서가 더 작겠죠. 그래서 우리 엽서 같은 경우는 120, 그 다음에 우리 봉투 같은 경우는 130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0, 140만 여러분 무조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 130, 140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70 그리고 우리 일반 우리 발 사이즈라 그랬죠. 이때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발 사이즈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 235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요. 엽서에는 당연히 두께가 의미가 없을 거고 자, 우리 봉투 두께는 최소 0.16mm부터 자 5mm까지. 근데 오히려 실제로 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제 기출된 것도 자 여러분들 우리 무게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봉투 같은 경우는 3g에서 50g. 그다음에 엽서는요 2g에서 5g. 네, 그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나올 때, 뒤쪽 부분에 나오죠. 통상 우편물에 여러분들 제한 무게가 몇 g에서 몇 g이나 되어 있던가요? 예, 2g에서 예, 6,000g. 이렇게 됐었죠. 거기다가 또 예배가 있긴 했었죠. 우리, 감액 적용을 받는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1200g. 그리고 감액 적용을 받지 않는 거는 800g. 그리고 통상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특급 처리를 해버리면요 30kg까지, 국내 특급으로 하면 30kg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엽서 같은 경우는 2에서 5g, 여기는 3에서 50g. 그래서 저희가 문제된 거 보시면 여기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여기가 2에서 50이라든지 뭐 3에서 5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특히 길이보다도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제한 무게입니다.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서툴어 가지고.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은 국내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은 자, 제가 좀 아주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자, 독극물 같은 경우, 독극물 왜요? 독극물이랑 독약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발송할 수 있다 없다?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안에 있었죠. 우리 발송인의 성명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걸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독극물이나 독약 같은 걸 갖다가 2가지 이상을 섞어버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발송인의 자격을 쓰든 말든 그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독극물이나 독약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더라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2번 통상 우편물의 경우 우리 최대 무게 아까 했던 거죠. 6000g이지만 요금 감액을 받는 서적의 경우 1200g까지 최대 무게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소포 우편물의 경우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더한 값에 자, 2배의 높이를 합하여 16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긴 변의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2016년도 기출됐던 거죠. 자, 여러분들, 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 우리 통상 우편물, 자, 우리 거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통상이랑 소포 우편물이 있습니다. 통상에는 여러분들 서신,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있었죠. 자, 근데 얘네들은요. 자, 이게 가로 세로 높이를 다 합쳐서 몇 cm? 90cm고 최대 긴 변의 길이는 몇 cm를 초과할 수 없다?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60cm를 초과할 수 없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소포 우편물하고 여러분들 소형 포장 우편물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35라 그랬죠. 그럼 소포 우편물의 기준은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35cm 이상이고 160cm 이하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제가 여기 이걸 왜 했냐면 지금 보세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더한 값의 2배. 요거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EMS 프리미엄 서비스 할 때 우리 어땠어요? 가로 더하기 세로 여기에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높이를 한 게 얼마 이하라고 그랬어요? 419cm 이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걸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의 그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한 값이고 우리 EMS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다는 거. 이걸 좀 구분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출 같은 거 보면은 자, 기출이나 다른 직렬들 시험 보면 어디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책에 나온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좀 구분하시라고 여러분 출제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이제 공고 났던 거죠. 그래서 소포편물 최대 무게 30kg. 맞습니다. 근데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모두 30kg이 최대 무게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당일 특급만큼은 20kg이 최대 무게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정답은 정답은 2번. 예, 그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4번. 자, 우리 일순환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저기 계약 등기하고 내용 증명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우편 파트 보면 계약 등기하고 내용 등기, 내용 증명 이쪽이 여러분들 좀 많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특히 계약 등기 같은 경우 그동안에 기출이 안 됐던 파트니까 이번에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 등기 볼까요? 자,
자, 계약 등기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처음 아직 공부가 조금 미진하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막 세부적인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덩어리부터 즉 의미부터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십시오. 특히 이제 계약 등기 그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등기를 갖다가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당연히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다는 말 맞고요. 그리고 별도의 뭘 통해서 계약에 따라서 접수한 통상우편물과 소부편물을 배달하고 배달 결과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부가취급 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맞습니까? 자,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자, 계약 등기라는 것은 자, 무슨 우편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네, 통상우편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부편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우편물 2번. 자, 근데 통상우편물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통상우편에 포함되는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그리고 또 뭐까지 있어요? 소형 포장우편물도. 그러니까 작은 물건도 뭡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통상우편물은.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 등기의 계약 체결 관수와 관련하여 자, 일반형 계약 등기는 총괄 우체국장이 고객 서비스 및 소통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내 우체국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자, 계약 등기는 여러분들 자, 사전에 이런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일반 작은 그 부서 작은 우리 관사에서는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최소 뭐 5급 이상 6급 이상인가요? 하여튼 그런 큰 데서 그렇게 가능한데 다만 그 단서가 있었죠. 다만 어떤 계약 등기에 있어서는 맞춤형 계약 등기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들 뭐에도 가능하다? 저 관내 우체국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형이 아니라 맞춤형.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특히 계약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반형하고 맞춤형 요걸 교묘하게 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보세요. 자, 계약 등기의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서비스. 자, 이거는 몇 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우리 수수료와 관련해서 일반형이든 맞춤형이든 동일했죠. 그렇지만 하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반송 수수료. 즉 맞춤형 계약 등기에 있어서는 뭐가 면제돼요? 반송 수수료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계약 등기에 하나에 부과된다가 아니라 맞춤형 계약 등기에 하나에 부과된다가 아니라 일반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형.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계약 등기의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는 발송인이 계약관서와 미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과 요금 후납이 계약됐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딱 두 개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 보시면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라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수취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의 동의는 받아야 될까요? 수취인의 동의 받는 거 요한 거 요거 하나랑 그리고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자, 요거 무슨 후납 계약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벨납이 아니라 후납이라는 거 요걸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예, 계약 등기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요 4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그 계약 등기는 진짜 시험에 요건 단독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지난번에 수수료 관련해서도 우리 봤었죠. 그쵸? 300원, 500원, 1000원짜리 있었고 지금 여기 한 개 나왔죠. 반송 수수료는 예, 맞춤형에는 없다. 그래서 일반형에만 부과되는데 이거는 뭐 별도로 뭐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뭐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300원짜리가 뭐 있어요? 300원짜리가 예, 한번 하는 김에 더 해볼게요. 300원짜리가 본인 지정. 자, 본인 지정이 얼마? 300원. 다음에 500원짜리가요? 500원짜리가 뭡니까? 착불. 그렇죠. 착불. 500원짜리가 착불 배달. 그 다음에 작년에 그 IMS, EMS인가요? 그거 나오는 바람에 그 통당 많은 그거 나오는 바람에 지금 수수료까지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는요. 아까 주소, 네,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자, 요렇게 해신 우편 요렇게 관련해서 1000원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 하여튼 다 뭐 암기 안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계약 등기와 관련해서는 좀 꼼꼼하게 좀 봐두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요 정답은 여러분들 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고요. 자, 그다음 또 내용 증명 관련해서 또 문제가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정답 보시고
저를 욕하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욕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요거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다음은 내용 증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네요. 자, 내용 증명. 자, 그 다음에 재증명. 재증명의 청구 기간은 내용 증명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이다. 요건 맞죠? 3년. 근데 내용 증명의 열람 수수료. 자, 여러분들 내용 증명의 재증명 수수료라든지 열람 수수료는요. 반액이라는 건 기억하시죠? 반액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물가가 갑자기 요금이 수수료가 팍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용 증명을 우리 발송할 당시에는 뭐 가격이 1,000원이었다가 지금 우리 열람을 갖다가 청구하는 그 시점에 수수료가 2,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발송할 당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열람을 청구할 당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요거에 반액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발송 당시에 취급 수수료 반액이 아니라 뭐 할 당시? 열람 청구 당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사실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눈에 갑자기 보이길래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반액이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전액이 아니라 반액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틀린 거는 답은 나왔네요. 자, 3번은 보세요.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여러분들 다수인이 보내는 건데 거기다가 우리 봉투에다가 이름을 다 쓰면 너무 너지분하겠죠. 그래서 대표 한 명만 여러분들 이름 주소만을 봉투에 기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내용 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장수가 2장 이상이다. 그때 우리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이걸 간인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걸로 하지 말고 날짜 도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여러분들 그렇게 간인을 해야지 우리 발송인의 인장 지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송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번까지 내용 증명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2번. 그 다음은 국내 우편물의 부가 취급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 문제는 정답률이 가장 개인적으로 5번까지 중에 가장 높을 6번까지인가요? 6번까지 중에 가장 높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이 부가 취급 서비스 관련해서는 문제가 여러분들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각 제도에서 특징들을 갖다 골라서 OX 이렇게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번 보시면 민원 우편의 송달은 여기는 논점이 몇 개가 있네요. 자, 우리 당일 특급, 이길 특급, 그래서 민원 우편이라는 것도 그 대상이 뭐예요? 민원 서류죠. 통상 우편물이죠. 통상 우편물이는 아까도 봤지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지만 뭐를 통해서? 이길 특급을 통해서 일반 우리 통상 우편물, 등기 통상 우편물보다도 더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속히 송달하고 요거 이길 특급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여 발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 봉투 안에다가 직접 현금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서신의 경우 대금 교환을 통해 취급할 수 있으나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자, 우리 대금 교환은 뭐를 대상으로만 소포 우편물, 즉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이런 통상 우편물에 대한 대금 교환은 폐지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신이 뭐예요? 통상 우편물이죠. 그러면 이건 대금 교환을 통해서 취급할 수 없으나 이렇게 가야 되고요. 뭐 후단위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상품, 견본, 모형 이거 역시 대금 교환으로 대상이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후단의 설명은 맞지만 전단의 설명이 틀렸고요. 그다음 3번 보시면 착불 배달 우편물의 경우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보세요. 아까 우리 이거 반송 수수료 잘 기억하시면 요거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 강의할 때는 이게 전 되게 어려웠어요. 계속 강의할 때마다 헷갈리고 시험장에 갔어도 이거 막 외우게 되고 했던 바로 그 지문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착불 배달은 누구한테 돈 받는 거예요? 요금을? 수친에게 받는데, 근데 수친이, 우리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모두 징수하지만,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요금하고 다시 돌아올 때 반송 수수료까지 징수하지만 자,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반송 수수료만 징수한다. 아까 우리 맞춤형 계약 등기는 반송 수수료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뭐만 징수하면 돼요? 우편 요금만 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반면에 일반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둘 다 징수를 해야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특히 또 이번에 준등기도 이번 새로 통째로 들어온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KPK 들어왔을 때 야, 이거 정말 특혜급입니다 했는데 안 나왔다가 2018년도에 통째로 한 문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래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등기의 경우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그냥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틀려요. 자, 그램 제한 있죠. 100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근데 여러분, 통상 우편물을 갖다가 등기 취급하면 통상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이든 등기 취급하든 거든 배달 기한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죠. 근데 네가 뭔데 너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준등기도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해 두십시오. 우리 OX라는 그런 걸 다 해서 했지만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옳은 것도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은요.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띄워놓고 하려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몸을 이렇게 틀다 보니까 농담도 잘 못하겠고 수업이 너무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 여기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그 경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이게 그래프 그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편 금융 같은 경우는 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좀 별로 그렇게 뭐 실용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그래도 화면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좋죠. 그래서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다음은 국내 우편물의 요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 좀 의아한 느낌이 하나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편 파트 문제를 10문제 냈으면서 왜 지금 국내 우편이 7번까지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진짜 출제자 입장에서도 18문제를 이 넓은 범위 많은 범위 내에서 만들기는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문제를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이것도 좀 소개해 주고 싶고 한데 저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또 문제를 또 많이 접할 테니까 그때 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가 골고루 이렇게 배분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뭐 5대5, 6대4 국내 우편이 국제 우편보다 좀 더 양은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구분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특히 국내 우편물 요금 있죠. 얘 나오든지 아니면 국제 우편물에 요금 나오면 그러면요 각각 하나씩 별납, 후납, 수침 부담 그 다음에 감액, 요금 감액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골라서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골고루 알 수 있느냐 그런 걸 테스트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별납하면 좋은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일일이 우표 붙이고 소인 찍을 필요가 없다라 그랬죠. 자, 특히 얘랑의 요건 중요하죠. 자, 별납은요 종류, 무게, 요금, 그 다음에 통상, 소포 모두 최소 몇 통 이상? 10통 이상. 예,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게 여러분들 두 문자가 좀 우리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편 요금 후납 같은 경우 후납의 대상이 되는 거는 백모, 전표, 수후, 발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100통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까 요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최소 10통 이상 이렇게 되는 거라면 자 이거는 1회 10통 이상이에요. 요거는요 100통이라는 게 혼합 계약을 맺었다는 혼합 계약의 의미가 뭐예요? 미리 담보금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담보금은 미리 예정 물량 금액의 2배의 담보금을 제공하고 다음 달 20일에 정산하는 거죠. 정산하는 건데 자 근데 요게 당연히 월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100통이 아니라 월 100통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게 백모, 전표, 수후, 발 요게 여러분 추출 한번 됐던 겁니다. 누구와의 계약을 통해서? 발송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후납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 자 이 우편물은 누가? 배달 우체국장이 아니라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
요거 한번 기출됐던 거예요. 자,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3번 보시면 수침 부담 우편물의 경우. 자, 이거는 2016년, 2018년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누구와 계약을 한다? 배달 우체국장과 계약을 한다면, 여기 등기 붙은 거 있죠? 그래서 등기 소포라든지 계약 등기. 요거는요, 접수 우체국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2번 나왔죠. 1년도 나오고 3년도 나왔다 했습니다. 자, 발송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그렇죠. 2년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는 그 대상이 되는 건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그리고 계약 등기까지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자, 그래서 요금 수신 부담하면 가장 중요한 거 딱 요거예요. 시험에 2번씩이나 나왔던 것. 자, 대상이 되는 것 통상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등기 소포편물이라든지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접수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자 그리고 발송 유효 기간은 2년.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요 이런 발송 유효 기간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4번. 자 4번도 여러분들 제가 3년 동안 밀고 있는 건데 3년이네. 2016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자, 소포 우편물을 사전 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자, 방문 접수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 계약에 따라 방문 접수하는 경우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이 감액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통상 우편물의 감액 대상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좀 내용이 많이 추가됐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우리 OX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고 소포 우편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 딱 정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구 접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방문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계약에 따라. 근데 여기는 뭘 따라서 한다 그랬어요? 사전 계약에 따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예전에 제가 학원 근처에 보면 그 늘 보면 저녁에 택배 차량이 와가지고 그 어떤 물건을 갖다가 늘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트럭을 그렇게 늘 싣고 가던데, 근데 그분은 보니까 일은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신발을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노는 것 같아도 밤에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많이 팔리는 하던데, 자 그런 분들은 일일이 뭡니까? 뭐 창구 가고 또 전화해서 부르긴 그러니까 미리 뭐합니까? 사전 계약을 해서 뭐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오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는 숫자 그리고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창구 접수 같은 경우는요 1회 몇 개 이상?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 자, 요거는 후납의 일반 등기 소포품을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월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일로 계산할까요? 1회로 계산. 방문 접수는 당연히 1회로 계산해야 되겠죠. 1회 몇 개 이상? 네, 2개 이상. 자, 그리고 여기는 등기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사전 계약은 뭐 하루는 큰 의미가 없겠죠. 사전에 계약한 거니까 이거는 월. 다만 여기는 50개 아니라 100개 이상. 여기도 등기 소포편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사전 계약에 따라 자 보니까 월 100개 이상 그쵸 등기 우편물 근데 감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액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 뿐입니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니까 특히 이번에는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편물 같이 섞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좀 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건 2번. 다음 8번. 자 8번도 KP객도 이번에 조금 추가가 됐고 2018년도에 기출되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 좀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전범위법 여기사를 좀 만들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전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좀 출제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을 갖다가 위주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지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하긴 했는데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우편 파트가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문제 지우고
저기 문제집으로 넘기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처음으로 우리 여기 하고 나가지고 일주일 4일 그 일주일 휴가를 받았죠. 휴가 딴 게 아니라 매번 종강 끝나고 보강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보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학원에 우리 지난주에 그 일수랑 마칠 때 종강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우리 또 문제집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노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한 30문제 만들 때는 되게 재밌고 기분 좋게 만들어요. 내가 문제 출제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많이 만들다 보면 이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로 이게 힘들고, 진짜 열심히 막 한 것 같은데, 그냥 6시간 7시간 동안을,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잘해서 일어나지도 않고 정말 계속해도 막 한 20페이지 30페이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참 잘 만드시고 많이 만드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무튼 뭐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통해 가지고, 문제도 문제지만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걸 좀 그 득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잘 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볼게요. K패킷. 자, K패킷은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기 있네요. 자, 우리 2kg 이하의 작은 물품. 자, 특히 우리 이번에는 빠졌던데, 우리 그 뭐죠? 사전 계약에 의해서 우리 K패킷은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자, 이게 우리 2018년도에 기술됐죠. 최소 계약 물량의 제한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옳지 않은 것도 그랬으니까 제한은 없다. 맞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계약을 통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특히 이거하고 또 뭐 있었죠? 한중 해상 특성 서비스 이거 있죠. 얘는 사전 계약,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20. 그쵸. 역시 우리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20핑. 그쵸. 20핑. 그쵸.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얘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있었죠? 유로 특송이었나요? 그리고 감액까지 4가지를 갖다가 20핑에서 외우랬는데, 지금은 2개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뭐하고 뭐? K패킷하고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요거는 자, 20핑이라는 건 뭐예요?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2번, 국내에서 K패킷을 등기 소형 포장물처럼 취급한다.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문이라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라고 낸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국내에서 K패킷을 등기 소형 포장물처럼 취급한다. 여러분들, 우리 등기 소형 포장물이라고, 소형 포장물은 뭐예요? 이게 통상우편물이죠. 아무리 등기됐다 하더라도 통상우편물이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죠. 그쵸? 근데 K패킷은요, 우리 등기 소형 포장물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뭐다? 빠르게 취급합니다. 빠르게. 그래서 자, 우리 만약에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죠.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데 보면 이게 등기 소형 포장물보다 더 신속히 더 빠르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며칠이 단축된다고 돼 있어요. 예, 이틀이 단축된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K패킷을 등기 소형 포장물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얘처럼 취급해버리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 그렇게 배달 기한이 되지만, 우리 요거는 등기 소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빠르게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해서 이틀이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자, 3번 보세요. 무료 방문 서비스, 접수 서비스. 이것도 제공됩니다. 그런데 막 왔더니 달랑 한 달 계속 물량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까지 이것도 새로 들어놓으니까 무료 방문 접수 서비스 제공하지만 월 발송 물량.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낸 이유가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월 최소 계약 물량의 제한이 없다랑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무료 방문 접수 서비스입니다. 무료 방문 접수 서비스요. 근데 이게 월 몇 통? 50통 미만이면 자, 우리 방문 접수 요거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까지. 그래서 요 1번하고 3번을 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여러분들 섞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거 봤던 내용이니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객관식 시험은 4개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그러니까 합격권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걸 시험장에서 이게 처음 보는 지문들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어설프게 봤던 기억이 있어라고 해보면 그럼 다 답 같고 다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요거 1번, 3번은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한 무게가 2kg. 그 다음에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또 들어온 내용입니다. 제한 규격은 자 최대 길이는 60cm이며 가로 세로 높이가 90cm 이하여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아까 봤던 거죠? 뭐 했습니까? 그렇죠.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거기에서 뭡니까? 통상 우편물이었죠. 소형 포장 우편물하고 같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소형 포장 우편물은 가로 세로 높이 합이 35cm 이하고요. 그러니까 소형 포장 우편물을 제외한 서신, 의사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 경우하고 같네요. 그래서 60, 90.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 들어온 내용들 위주로 그렇게 좀 출제를 한 거니까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다음은 국제 특급 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 특급 우편, 저기 EMS죠, EMS. EMS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EMS도 워낙 중요한 거고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에서 국내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국제 특급 우편물은 국내 이길 특급 우편물의 예에 따라서 배달한다.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EMS가 뭐예요? 가장 신속하게 배달되는 경우는요. 자, 국내 우편물에서 여러분 가장 신속하게 배달되는 건 뭡니까? 당일 특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일 특급이 아니라 당일 특급. 자,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EMS에 대하여 만국 우편 협약에서 정한 자, 공통 로고가 있고, 그래서 우리 뭐 교재 보니까 로고 뭐 그림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명칭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했죠. 이건 외울 필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명칭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 EMS가 딱 들어가고 EMS 부가 서비스 관련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제일 돈이 되는 거라 그랬죠. EMS가. 그러면 우편 취급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EMS 관련되는 거는 우편 취급국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다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들 보세요. 보험 취급을 한 경우, 자, 여러분 우리 소모품물 같은 경우 만약에 보험 취급 그 대상이 되는 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얼마 이상이면 보험 가입을 필히 안내하라 그랬어요. 10만 원 이상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안내하라고 그렇게 돼 있었죠. 자, 만약 보험 취급했다. 근데 여러분들 국내 우편하고 국제 우편의 보험 취급은 다르게 나오죠. 우리 국내 우편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은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발송인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발송인이 임의로 정하고요. 만약에 손해배상이 되면 뭘 배상해줘라? 발송인이 정한 보험 가액을 배상을 해줍니다. 반면에 국제우편 같은 경우는요, 보험 지급을 했다. 그런데 아까처럼 지 마음대로 정하다가는 사기보험이 돼서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갖다가 배상을 해주고요. 다만 그때 자 이거는 지연배상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보험 취급을 한 경우 행방조사 결과, 자 우체국의 잘못으로 얘네들이 잘못했네요. 송달 예정 기간보다 48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 이때 납부한 우편 요금과 보험 취급 수수료를 환불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연배상과 관련해서는 뭐만 납부하면 된다, 뭐만 돌려주면 된다? 그렇죠. 납부한 우편 요금만 돌려주면 되고요. 보험 지급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연배상이라는 거, EMS 관련해서 지연배상은요, 배달 예정 기한보다 48시간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근데 딱 배달 예정일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연배상 해주는 거 2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배달 예정 서비스 해준 거, 요거랑 또요, 그렇죠. 국제 초특급 서비스 TCS 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EMS와의 지연배상의 그 차이가 있다. 자, 이때 지연배상은 여러분들 뭘 해줘라? 우편
요금, 납부한 우편 요금이 대상이고 보험 취급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 취급 수수료는 지연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데까지 그렇게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9번 지문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게 앞에 국내 우편 요금하고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국제 우편 요금은 정말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번 전범위 모의고사에 좀 마음이 좀 걸리는 게 국내 우편 발송, 배송 막 이런 부분 있죠. 거기도 출제가 엄청 잘 됐는데 문제 내다 보니까 거기를 좀 빼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중요해서 그런 건 자, 예. 안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부득이하게 계속 문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 국제 우편 요금과 관련되는 건 6가지. 특히 요 있죠. 4가지. 요거는 좀 같이 묶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마다 특징이 있고요. 자, 우리 한번 하나씩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우편요금.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도 지금 별납은 없네요. 별납이 여기 붙어 있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요금 그 다음에 은행의 이율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요금하고 이율은요 누가 정해라?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우편 요금은 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래서 만국 우편 협약에 정한 범위 안에서 자, 우정사본부장이 아니라 여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 최소한 요금하고 이율은 여러분 장관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특급이 나오면요, 당일 특급, 1특급 나오면 누가 관련 있던가요? 관할 지방우정청장 그랬죠. 그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조금 브리타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국제 특급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의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별납 취급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 없다. 우리 아까 별납 취급은 요건이 뭐였습니까? 한 번에 10통 이상이었죠. 근데 여기는 그런 특별한 요건이 없다. 예,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신용카드 이렇게 여기는 맞는 지문이고요. 여기 새로 들어온 지문이라서 이거 하나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국제우편 요금의 후납은, 자, 아까 우리 백모종표 수발주, 그리고 후납에 대한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납은요, 한 번에라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사전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백무전표할 때 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회에 100통 하면 안 돼요. 월 100통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은 국제 통상 우편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표현이 조금 저희가 한번 검토하다가 이게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자, 이거는 뭐를 대상으로 하던가요? 인쇄물. 그러니까 이게 뭐죠? 봉투. 그 다음에 엽서. 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중에서 얘네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요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IBRS라면 IBRS, EMS. 그래서 IBRS, EMS 즉 해외 전자 상거래용용 반품 서비스니까 EMS. 그러니까 EMS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국제 특급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IBRS가 들어가면 뭐하고 친하지 않다? 부가 취급하고 친하지 않다. 근데 저 이번에 그 작업하다 보니까 몇 번을 강조했던 건데 작년에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부가 취급할 수 없다. 그래서 IBRS 들어가면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다. 부가 취급하고 친하지 않다. 이렇게 암기를 꼭 하십시오. 국제요금 수취인 부담도요.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공으로 가는 빨리 가야 되니까 항공을 하는 거 말고는 항공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밖에 부가 취급은 할 수 없고요. IBRS, EMS 역시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마지막 거 여러분들, 그럼 요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몇 번째요? 여섯 번째. 국제 반신 우편권은 자, 20장 이하는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수치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한 기준보다 초과해서 구매를 할 때는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판매할 수 없다가 아니라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서, 별도의 신청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보니까 신청서 그것도까지 교재에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매는 할 수가 있다. 많이 산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특히 국제우편 요금 관련해서는 뭐 다 전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 여기 혼합 관련해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묶어서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는 요게 나왔고요. 요게 나왔고 2018년도에는 IBRS EMS가 나왔고 국제 반신우표권 제가 2016년도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문 하나 나온 게 다긴 하지만 자 어쨌든 다 출제가 됐던 그런 영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2개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됐죠. 그 다음 11번 자 여러분 12번까지만 좀 할게요. 자 특히 11번 12번 자 이거는 앞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오신 김에 요거 2개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경제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제가 공무원 그 사회랑 고등학교 사탐 가르치잖아요. 근데 거기 공무원 사회 과목에서 경제 파트에서는 국가직 지방직에서 5문제 나오거든요. 1단원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별개인 것 같지만 어차피 출제자가 비슷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작게 소개가 됐지만 한번 여러분들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그동안 기출을 엄청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가게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산물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생산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재화와 서비스인데 자 이젠 앞으로는 이거 이론 설명할 시간 없거든요. 오늘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재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들고 있는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재화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공급하는 사람은 기업이에요, 가게예요? 기업이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누가 된다?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게 부분은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주체하면 안 되고 자 가게 부분은요 얘가 공급을 하면 가게는 뭐랍니까?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자다 이렇게 가야 돼요. 수요자다. 반면에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라는 거는 생산에 필요한 것들. 자 일단 옷을 만들려면 필요한 것들은 그렇죠. 노동. 그렇죠. 노동, 여기 생산 요소입니다. 노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기계를 갖다 사거나 뭐 건물을 공장을 만들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늘에다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 요소입니다. 그럼 보세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은 누가 필요해요? 기업이 필요하고 이걸 제공하는 사람은 가게예요, 기업이에요? 가게입니다. 그래서 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이고 가게는 소비자라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누가 된다? 가게가 되고요. 근데 가게는요. 이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요.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받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지대를 받고 경영을 제공한 대가로 이윤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다? 생산 요소 제공의 대가로서 가게의 뭐다? 소득의 원천이 되고 이걸 통해서 또 가게는 뭐랍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 저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뭐죠?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보면 기업 측면이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지금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지금 소비하는 수요자 입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가 경제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리 추구잖아요. 그렇죠?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장 편익을 많이 얻으면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화 서비스를 구매를 하되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최상의 만족감을 얻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이 강의 저 강의 들어보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들어보기도 하고 물론 지금 뭐 이 강의가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고 같은 여러분 가격이라도 뭐 A라는 뭐 중국집 있고 B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먹고 너무 고마울 때가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전에 말했지만 저는 식당 가서 고마우면 현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해서 너무 잘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아무튼 자 요게 그래서 그러면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가계 부분은 생산물의 공급 주체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로, 틀린 건 요거예요.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로. 자, 우리 봐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는 임금이자 지대 이윤을 통해서 뭐다? 그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문장 한 문장이지만 아주 큰 의미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보세요. 자본은, 자, 요거는 자본, 노동, 그 다음 토지, 뭐 이런 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본원적 생산 요소예요. 그렇죠. 생산된 생산 요소. 본원적 생산 요소라 그러면 여러분들, 노동이랑 토지 이렇게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에서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좀 이렇게 본원적 생산 요소하고 아까 우리 임금, 이자, 지대 죄송합니다.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요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본은 무슨 생산 요소? 생산 요소고 요거는 본원적 생산 요소 이렇게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자, 지출은 가계는 소비 지출로, 기업은 투자 지출로, 정부는 재정 지출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우리 3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거 교재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그다음에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세 개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 가계가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하나 산 만큼 또 기업에서는 뭐예요? 그만큼 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노트북을 생산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주체별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다른 의미겠어요. 가계 명칭만 다릅니다. 가계는 소비 지출, 기업은 투자 지출, 정부도 이런 뭐예요? 우리 뭐 가로등 짓고 고속도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정 지출. 그러니까 이 표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가계 소비 지출, 기업 투자.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 그다음에 해외는 자 이게 원래는 순수출이 원래는 맞거든요. 수출 빼기 수입인데 어쨌든 뭐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예, 맞는 지문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민 경제 순환이라는 건 요거는 그냥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스톡이라는 건 뭐다? 총량적 개념입니다. 양적 개념이라면 자 요거는요. 플로우 개념, 요거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 순환이라는 건 뭡니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결론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큰 논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제가 이번에 출제자라면 1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진짜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금이 암기 과목이다 이런 소리 못 나오게. 응? 요즘에 저기 우편금융 공부가 좀 많이 어려우시긴 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부 방법 좀 알려달라고 좀 문의를 하시는데 그걸 알면 제가 뭐 합격하는 법 이런 책을 쓰고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공부 방법이라는 건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시험 중에 암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 한국사 중에 암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뭐 수학도 오래 가르치고 있지만 수학도 여러분들 뭐 대학에서 우리가 하는 뭐 정면 같은 그런 거 말고는 그 언제 여러분들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한 문제 풀자 다 틀리잖아요. 다 암기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게 지금의 현실적인 어떤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랑 암기해야 되는 걸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여기 냈네요. 자 1번도 우리 공무원의 다른 시험에 이제 기출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많이 다뤄봤던 거예요. 예금 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 소득 그 다음에 같은 금리 수준의 물가 상승. 여러분 앞으로 실질 이자율 이런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실질 이자율에 대비되는 거는 무슨 이자율? 예, 명목 이자율입니다. 자,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 같은 거 반영 안 하고 그냥 우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우리 저 어디요?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 뭐 식당에서 밥 먹고 막 몇 트럭을 갖다 돈을 갖다 퍼부어야지 식사하고 먹다가 갑자기 뭡니까? 한 2트럭 가져왔는데 모자란다 이러면서 몇 트럭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행에서 야 10% 줄게 하는데 이자가 뭡니까? 물가가 한 20% 뛰어버리면 오히려 그건 뭡니까?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되죠. 그 계산하는 법도 기억을 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작년에 문제를 그렇게 한번 냈던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뭘 빼면 된다? 물가 상승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자, 명목 기자율이 4%다. 물가 상승률이 3%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 얼마다? 1%.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밑에 은행에서 자, 1년만 예금하시면 당신에게 4%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가 3%는 뛰었다면 나는 뭡니까? 실제로 벌어들인 이자율은 1%밖에 안 된다. 오히려 4%인데 물가 상승률이 더 뛰었다면 이 사람은요, 오히려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돈을 다른데 다른 어떤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에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예금 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자, 같은 금리 수준이라고 해서 명목 금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명목 금리는 일정한데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얘가 낮으면 자, 이게 10이라 그러고 만약에 얘가 5고 얘가 3이면 실질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5에서 7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 이자는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면 실질 이자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가끔씩 학생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한번 보세요.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높아진다. 자, 여러분 같으면, 자, 돈이 10만 원 넘으셨나요? 한 1,000만 원 있습니다. A은행에서 10% 준다 그러고 B은행에서 5% 준다는 거 어디에다가 저금하겠어요? 당연히 A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고 해외 금리가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에 적금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예금하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높다면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거기 돈 빼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공급하겠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요, 굳이 외국으로 돈을 뺄 리가 없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환율이라는 건 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했다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이라는 것은 그냥 달러 생각하십시오. 달러라. 공급이라는 것은 이거 어디서 어디로 오는 것?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고요. 수요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입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를 우리가 유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더 높아졌다 그랬네요. 그럼 외국으로부터 돈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줄어들겠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 우리 경제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통화의 가격은 환율, 여기 수량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 여기 공급 곡선. 그다음에 우하향, 얘는 수요 곡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요게 뭐가 된다고요? 환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요. 자, 보세요.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그릴 필요 없이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수요 공급 원리 한번 보세요. 자, 사람들의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그 공급량인 초과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가격보다 더 싸게라도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반면에 공급은 일정한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더 웃돈을 주서 라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럼 그때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문제 이해를 한번 하십시오. 딱 이해. 자, 다시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높다. 그러면 공급은 증가. 자, 공급이 증가하면 그래프 공급 곡선에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감소란 말은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렇게. 그럼 보세요. 만나는 점. 아까는 여기 A가 2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B라는 점이 A보다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거 금리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특이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우리나라가 핸드폰 수출이 미국에 그 핸드폰 수출이 늘었다. 핸드폰 수출이 늘었다. 그러면요, 환율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 하락. 왜? 그쵸.
자, 핸드폰 수출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뭘 받아와요? 달러를 받아오죠.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아오니까 왜야? 그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곡선 건드리지 말고 공급 곡선만 하나 건드려 볼까요? 자, 여기서 공급 곡선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아까는 요점이었다가 지금은 수요 곡선 그대로라면 역시 하락합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 수요 감소는 환율 상승 요인,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그렇죠. 환율 상승 요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거 저기 여러분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저기 문제가 이게 시사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미국의 그렇죠. 트럼프죠. 트럼프.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보세요. 기준금리는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물가 수준을 금융, 외환시장 상황, 세계 경제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됐던 지문 그 유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말장난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트럼프 이야기 꺼내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금리 있죠. 우리 금리 어디서 정해요? 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그때 그 의장이 누굽니까?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된 게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획재정부라든지 그거 있죠. 그 정부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거 아까 보셨죠? 아까 정부는 무슨 정책을 펼친다? 그쵸,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막 세금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얘들은 무슨 정책?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조절하고 이런 겁니다. 통화정책. 자, 이걸 크로스해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기준금리. 자, 여기 이제 트럼프 이제 관련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예,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물가 수준, 금융 외환시장 할 때 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준금리 누가 정한다? 네, 한국은행이 정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정한다 하면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자, 우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트럼프는 내심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자,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올려버리니까 우리 트럼프 막 직설적으로 막 욕해버리죠. 막 거기다가 욕해버리니까 근데 뭡니까? 연방준비위원장하고 위원회는 그냥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자, 요거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자, 여러분들 요게 2번, 3번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이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어요. 자,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올려버리면 자, 금리를 올려버리면 여러분들 자, 외국에 있는 돈들이 어떻게 될까요? 달러들이 이쪽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자, 미국의 달러 화폐의 가치가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해 버립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왜 트럼프가 여러분들 그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것에 반대를 했나? 자, 이거 좀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자,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소비를 하기보다는 다 돈을 어디로 가요? 저축을 많이 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대출 받기가 꺼려지죠.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막 한참 좋아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거. 자, 금리를 올리는 거는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과열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열된 그 금리가 진정이 될까요?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 상승을 해버리면 자, 이거는 제가 잘못 이렇게 갔고요. 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진정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재선, 그러니까 우리 4년 중임제잖아요. 자기 그 임기 중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경기가 막 어쨌든 간에 8년 동안 해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꺾여버리면요, 재선에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정은 만나가지고 악수한 것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냥 이렇게만 보십시오. 자, 요거 네 번째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된 경우가 있고요. 경기가 침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 별게 아니라 우리 교재 다 나온 내용인데 경기가 과열됐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물가가 상승했으면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시중에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그럼 돈을 줄이려면요. 돈을 은행 쪽으로 걷어들여야 되겠죠.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된다? 진정되면서 물가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경기가 침체됐다. 자, 우리 청년 실업 이렇게 막 그렇게 문제되고 있을 때 정부에서는 뭘 하던가요? 지출을 막 늘려버리죠. 돈을 막 풉니다. 그래서 자, 돈을 푼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아야 되니까 금리를 어떻게 한다? 낮춰야지. 기업에서도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많이 받을 거고 사람들도 저쪽보다는 소비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침체된 게 회복될 수 있겠고 반면에 문제는 뭡니까? 물가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여러분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렇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흡수되니까 물가는 어떻게 된다? 돈이 적으면 물가가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 쪽으로 들어오니까 물가는 안정된다.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안정되고 자, 경기도 진정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1, 2, 3, 4번이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됐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 암기해가지고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반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암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1번은 쉽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 자, 2번은요.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해외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뭐예요?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되고 반면에 외국 돈은 우리나라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된다. 그러면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환율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에 기준금리는 누가 정한다?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 또는 한국은행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너무 돈이 많다. 즉 물가가 올라가고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 반면에 자 금리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시중이 너무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경기 회복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반면에 물가는 예전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2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3번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